오늘 3일 232화 시작하겠습니다. 운명은 정착되어 있다. 오늘도 15분, 20분 정도 달려보겠습니다. 잠시 물리학 얘기를 해볼게요. 갈릴레이에서 출발해서 아인슈타인까지 우리는 고전 물리학이라고 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이후 양자역학이 등장한 시기 현대 물리학이라고 부르죠. 거시세계를 다뤘고 양자역학에서는 미시세계를 다뤘습니다. 이때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부응하는 결과가 생겨난다. 인과법칙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확률적이죠. 그것을 필연성, inevitability라고 하고 불확정성, uncertainty라고 하죠. 우연성이 아니라 불확정성입니다. 결정되어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은 비결정론적 세계관이고 고전 물리학은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 수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보면 절대주의에 맞고 지금 상대주의의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조차 비결정론적이고 상대주의적인데 명리는 마치 선생들이 상담가들이 운명을 확정적인 것처럼 심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인데 왜 절대주의냐?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 물리학을 아인슈타인이 전개했을 뿐이고 그 이론을 통해서 결과값은 인과법칙에서 정해진 거죠. 특수상대성 이론이 빛이 등속운동을 한다는 것, 그로 인해 시공이 왜곡된다는 것, 이걸 밝혀낸 거 아닙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은 거기에 이제 중력이 들어가죠. 중력이 힘이라기보다는 이 시공의 구부러짐, 휘어짐이라는 것을 밝혀냈고 중력과 가속도라는 것이 같다. 이 등가 원리를 밝혀냈죠. 굉장한 대천재 아니겠습니까, 아인슈타인? 하지만 그조차 양자역학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죠.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닐스 보어는 그래서 야, 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비판했었죠.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 이중슬리 실험 같은 거, 그것이 양자역학 초창기 태동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 실험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걸 양자역학은 잘못된 거야. 이론이 잘못됐어. 이러려고 실현된 거에 그 고양이 실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양자역학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제대로 드러내는 그런 실험이 되고 말았죠. 많은 과학자들이 코펜하겐에 모였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을 이야기하죠. 물리량이라는 건 물리정보라고 해도 되고 위치와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측정되지 않는다. 위치를 측정하려고 하면 속도가 변하고 속도를 측정하려고 하면 위치가 변하는 이 미시 세계의 양자역학의 세계,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세계. 물리량은 관측 행위에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관측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관측하는 순간 변한단 말이에요. 위치와 속도가. 입자 운동을 했는데 관측하면 파동 운동을 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관측하지 않을 때의 소립자는 중첩된 상태의 확률로 존재한다. 상자 안에 고양이가 독가스에 의해서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는 확률이 반반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죽과 삶이 중첩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명리학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 내가 사주를 공유하고 있는 이 50명, 운명적 범주는 같으나 디테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 사람의 사주를 간명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천차만별적으로 달라진다면 중첩된 상태로 그 운명적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관측 행위를 정말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운명은 항상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결정되어 있다. 비결정론적 세계관,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우리는 따라야 하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공부하여 올바른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그런 상담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지난번에 이어서 독일 박지환 선생님의 그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한국의 명리학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명리학은 야단났습니다. 이게 1990년도 인터뷰예요. 버렸어요. 6개월간 초급반, 1년간 고등반 이런 것을 명리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한문에 무식은 면하는 사람입니다. 앞전년부터 지금까지 67년간을 전공하고 있다고 보겠는데 그래도 껍데기밖에 모르고 핵심을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겸손의 표현이에요. 공부를 그래도 좀 했다는 나 같은 사람도 오히려 부러지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운이 좀 덜 좋으니까 분수를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덜 좋으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아듣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겠고, 저는 이런 정도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매우 야무진 소리를 더 합니다. 당장 교통사고를 당할 거라느니 부부 이별할 수가 틀림없다느니 말입니다. 슬객들 사이에 서로 공부하는 것을 두고 교환하거나 하는 일도 없고 선후배 관계 같은 것도 없습니다. 징역쟁이들의 질서마다 못하죠. 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제가 올해 20여 년 공부했지만 그 성과물을 제자들에게 빠르게 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제자분들이 저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라죠. 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보기에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제가 제 수준에 올라오게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모든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 그게 박지환 선생님은 영이 굉장히 발달한 분이에요. 그런 공부를 했고 주역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영성을 굉장히 키웠다고.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저는 산속에 가서 주기적으로 토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든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도 원하시면 다 깨닫고 그렇게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실사례를 한번 보죠. 젊었을 때 한 번은 강릉에 어떤 여관에 들었는데 나를 시험해 볼 생각으로 어떤 쌍둥이 형제의 사주를 누가 가져왔어요. 박지환 선생님이 1903년생인가 그래요. 의료병술, 갑신 다음에 의리잖아. 그러면 최근에 갑신은 2004년이에요. 그러니까 2005년 60 빼면 1945년 다시 60 빼면 1885년 생이겠죠. 이렇게 된 사주였어요. 시간을 물어보니 쌍둥이 형은 2시 18분, 동생은 2시 31분 네, 태어났다는 것이었어요. 재장간에 보면 선둥이 연예기죠. 먼저 태어난 형. 미 가운데 기토가 들어있고 후동은 같은 미지만 정화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는 분 저 좀 알려주세요. 저 몰라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형과 아우는 둘 다 귀한 자리에 오르겠으나 형은 상처를 하고 부인을 잃고 무자손 자식 못 낳고 아우는 부부애로하고 삼형제를 두었다고 답해줬지요. 젊은 때는 이렇게까지도 마친 일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지환 선생님은 해방 이후부터 이렇게 그 전에 공부 많이 하시고 중국에 가서도 주역부터 시작해서 공부하시고 4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간명을 하시고 90세 넘게 돌아가셨잖아요. 한참 후에.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제 1880년 노년에 그런 사람들 삶이 이제 쫙 삶의 스토리가 이미 짜여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사주를 간명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형의 이름은 이동호라고 했고 아우는 이동민이라고 둘 다 일본서 대학을 나오고 법관 노릇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둘 다 판사를 하는 거죠. 그 사주 써봅니다. 의리병설 갑신 신미. 구조는 어떠냐. 현재 사회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얘가 신유술로 방합을 짜고 있습니다. 그죠? 그 국가 자리까지 쫙 연결된 관을 짜고 있는데 이게 무인성 사주인데 여기 무인성이 있죠. 이렇게 신유술로 짜서 내 옆에 올라온 정관, 국가자리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소속되어서 내가 전문가로 활동하는데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술중정화, 미중정화와 신중임수가 이렇게
어때요? 폐인된 식상이라는 거예요. 지지에서 상관하고 걸려 있는데 내가 국가 자격을 가지고 하는 상관생제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딱 드러나 있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화려하게 드러나 있어. 나 이런 전문가야. 이런 정관 획득하여 연월 2일 이렇게 방합을 짜서 올라온 관이 굉장히 높은 관인 거예요. 그런 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겁재도 있죠. 같이 쓰겠죠. 특히 이 겁재는 이 국가자료위에서 공직에서 벌어들이는 돈 굉장히 좋아하겠죠. 여기에 풍덩 빠지겠죠. 일제시대에 복관을 했으면 친일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일본 유학했기 때문에 당연히 집안은 돈이 많고 조선 때부터 이 관이 내려오기 때문에 재관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집안의 후손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작은 거 빼고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것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내용은 어떻게 보느냐? 이건 전 모른다고 했어요. 자, 참고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자식 똑같은 사주인데 자식이 둘이군, 자식이 여섯이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설적으로 내려오는 간명지 하면 왜 이러냐? 그런데 제가 엄청난 연구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한 3년, 5년 막 했었던 것 같아요. 온갖 사례들. 실제 자식이 몇 명인지, 아들인지 딸인지 그런 것들 구분하여 아는 사람들 정보부터 이거군, 이거야. 자식이 또 많은, 자식이 많다는 것은 옛날 분들 보면 되잖아요. 집안부터. 옛날에 뭐 7남매, 8남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 그런데 드디어 발견했어. 물론 이론적으로 이제 여자 입장에서 뭐 음간, 양간 구분해서 식상을 아들, 딸로 구분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론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백조는 하얗다 했는데 검은 백조 하나만 나타나면 틀리잖아. 그죠? 귀납적으로 틀리단 말이에요. 그 이론이. 그런데 실제로 그렇더라고. 수도 없이 해보면 빡 틀리는 사람, 발견한 것, 정리한 이론에 맞질 않아. 그래서 어느 순간 알았죠.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는 관이 많다고 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주는 일간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에너지, 인생 스토리를 보여주는 에너지로 짜여져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삶은 물론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각자 자식들이 주인공의 사주로 정보를 주겠다는 거예요. 점점 공부하면서 그리고 많은 간명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제 제자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자식을 당연히 많이 낳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명 입장에서 식상이 많다, 자식이 많다. 무조건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자의 식상, 다양한 일, 여러 일,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최근 같으면, 현대 같으면 많은 직장을 다니거나 혹은 정말 큰 명예를 이렇게 방합이나 삼합으로 짜여져 있으면 큰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자식이 많다. 아니에요. 자식 많이 안 나. 예를 들어서 여기 비겁다자야. 나하고 같아. 그럼 나하고 친구 같은 자식이 자식 자리에 있는데 걔들이 관으로 연월에 잔뜩 있어. 그럴 때 이제 자식을 많이 낳는 구조가 나옵니다. 어쨌든 간목 입장에서는 내 사랑을 이 술토에 막 임유해주고 있죠. 그런데 나하고 같은 조직 혹은 같은 학교 다니던 겁재 얘는 완전히 임유하니까 진짜 미쳐있는 여자죠. 그죠? 나도 땡겨오고 싶고 얘도 땡겨오고 싶어. 얘가 왕제라 조금 유리한 것 같아. 너무 빠져있어. 어쨌든 내 배우자로 들어온 여자는 들어오게 되면 신중무토가 되죠. 그것이 암시하는 바는 들어왔을 때 설토가 동하거나 그러면 이 신중무토가 빠져나가요. 만약에 특설미 사명이 걸리는 충년 같은 때 그러면 설토가 동해서 신중무토가 빠져나가고 신중경금이 임묘하는 식상임묘하고 그러면
본인을 뜻하는 글자와 식상이 임매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이 술은 여기 직장에 다니면서 벌어들인 돈, 내가 살아가는 터전, 내가 활동하는 무대잖아. 거기서 벌어가는 돈이고. 그런 여자로 보지 마라. 얘가 빠져 있으니 공부해라.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운에 신중무토가 임묘하는 들어오지만 여기 보시면 신중임수로 술중정화를 이 술중무토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잖아. 나의 마음으로 정임합하잖아. 그러면서 정임합이 뜻하는 무조건 음란죄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어쨌든 이제 그런 은밀한 만남 이런 것들이 있죠. 얘는 겉으로는 합이고 이렇지만 그런 은근한 그런 사귐, 관계 이런 건 다 지장간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란 지장간이 훨씬 정직하게 그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질 이런 것 우리 겉으로 마구 표방하며 살지 않아요. 부장이 나한테 욕할 때 아주 밝은 표정으로 알겠습니다, 부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속으로 이 새끼 그 네가 지시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이 새끼 맨날 좋은 건 네가 가져가고 안 좋은 데는 다 밑으로 내리고 특히 나한테 너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어떤 사람한테 내가 막 뭐라 그래? 여자 상사야. 다른 사람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혼나. 근데 퇴근 후에 알고 보면 둘은 애인이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 시장간에 다 녹아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하면 설터를 처음에 이렇게 배우자로 일찍 쓰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술 이웃인 남자 사주니까 그렇게 이제 역행해서 가면 미대운에 술미역 딱 걸려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 특히 이렇게 배우자궁이 형정파의 사이에 놓이면 배우자궁이 흔들려요. 이 안에 인자가 다른 글자들에 특히 임묘하는 그런 조합일 때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일시에 있으니까 내 배우자는 미토잖아. 그럼 나는 미토 배우자 내가 또 임묘하니까 이 여자는 푹 빠져서 재생관 받고 살아야지. 재생관 받으니까 내조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도 정임합으로 은밀하게 사이가 좋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가 신유술에서 미토가 나중에 이렇게 열목으로 올라가는데 나 국가자리에서 이 건목들과 신유술로 짜여진 데서 열심히 관하고 합하여 그럼 인성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관인상승해서 살아가는 법관을 살았어. 특히 이렇게 인사신 삼형의 사화가 병화로 올라갔고 임목이 올라간 그런 조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평관 깔려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운에서 또 이렇게 미대운 이렇게 되면 유대운도 마찬가지, 신대운도 마찬가지, 지지 일기격이 계속 만들어지는 구조라 이 사신합평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공부를 좀 깊게 하지 않으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튼 이걸 배우자로 쓰면 이 배우자와 함께 신유술 방합으로 짜여진 자식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셈이라 형제 셋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를 쓴 거죠. 현대에는 반드시 그렇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 사주를 딱 갖고 왔는데 본인도 아니고 이 쌍둥이로 살아간 사람의 사주, 형, 동생, 그죠? 그랬는데 딱 보고 형은 이러이러해, 동생은 이러이러해 딱 맞춘다? 이 사주 가진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 가능해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능하려면 어떻게 된다? 산에 가셔서 수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명리학은 그렇게까지 쓰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까지 맞추지 않아도 그 고객, 그 피상담자가 어떤 운명적 범주를 가지고 어떤 진로를 선택해서 어떤 직업군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래 왔겠구나.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겠구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지금 고민은 이러면서 이제 실전 질의응답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혹은 인생의 혁명을 시도해서라도 정말 이 사람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기를 부르는 방식으로, 행복한 방식으로 글자를 쓸 수 있도록 가이드해 줘야겠죠. 어, 제가 좋아하는 전원 교수님이 역사를 정의할 때 시간 여행의 가이드라고 했는데, 우리 명리학 공부하여 상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렇게 정의 내리면 좋아요. 우리는 운명 인생의 가이드다. 가이드가 사람들한테 막 욕하고 안 될 거고 그러면 안 되죠. 여행 가이드 항상 사람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좋은 걸 많이 보여줘야 되고 그 순간을 아주 충만한 행복으로 어, 행복한 미소가 환한 미소가 얼굴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형은 같은 사주지만 형은 여자로 취해서 그런 인생을 살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관과 연결돼서 그냥 돈 벌고 살았겠고, 동생은 이것을 이제 공적인 신유소로 딱 엮여 있으니까 이걸 여자로 안 쓰고, 이걸 일시의 배우자로, 원래 배우자예요. 옛날 같으면 이미 이렇게 결혼한 여자 내가 끌고 와서 이혼하고 나중에 두 번째 여자 만나고 그런 사주적 운명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스토리상 진짜 많은 게 나와. 아니, 단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글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한 층을 갖고 있다고, 층 위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포토샵 레이어와 같다고 얘기하죠. 겉모습과 달리 레이어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보면 그 밑에 수많은 레이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운과 연결해보면 또 글자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인 거, 결정적인 이런 방식으로 보지 마세요.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중첩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어떠한 범주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겠다. 그러려면 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특징, 현대 사회의 흐름, 현대 사회 문화, 가치관 이런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에 바탕을 두고 간명을 해줘야 되고 그걸 토대로 이 사람이 어떤 디테일한 삶을 살아왔는지 일단 간명해 준 다음에 이제 아주 상세하게 서로 질의응답을 하고 다 해결해 주고 그 이후에 가이드 해주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겠죠. 가끔은 정말 뭉클한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좌절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 잠재되어 있는 자기 인생에 잠재되어 있는 큰 성공이나 자기가 막연히 꿈꿔왔던 그 욕망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듣고 뭔가 해보려고 이제 에너지를 막 손을 불끈 쥐면서 혹은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하면서 꼭 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고 이렇게 할 때 굉장한 보람을 느낍니다. 운명은 중첩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상담가가 되시려고 한다면 그 중첩되어 있는 운명 속에서 올바른 관측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보는 것, 만약에 실력이 독일 박지원 선생님을 넘을 정도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단명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독일 선생님 실력에 그 정도의 필적할 만큼 영성을 개발하지 못했다면 겸손하게 이 글자들이 어떻게 쓰여왔는지 간명을 하되 그 현실을 딱 듣고 글자들의 의미를 정확히라기보다는 적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토대로 올바른 인생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관측자가 상담가가 심판 노릇을 사주를 결정론적으로 읽어버리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과학조차 지금은 비결정론적 과학이다. 비결정적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 명심하십시오. 과학의 발전은 진보가 아니에요. 토마스 쿤이 얘기했죠. 수평적 발전이라고. 계단식 진보가 아니라고. 정상과학이 꽉 잡고 있어. 예를 들어 천동설이.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저항받고 그러면서 나중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진보가 아니라
과거의 정생과학으로 인정받던 것이 폐기되면서 새로운, 왜냐하면 실험 관찰 통한 새로운 이론 주장, 그것에 대한 검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상과학이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자리바꿈을 하는 것이죠. 진보가 아닙니다. 발전인데 수평적 발전이라는 거고,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우수한 것이 있다. 양심하십시오. 문명으로 모든 걸 밝혀낼 수 없습니다. 독일 박전 선생님과 같은 종이만 딱 보고, 아, 쌍둥이는 자식이 몇이야, 둘째는 몇이야, 그런 거 다 읽어낼 수 있다. 착각하지 마셔라. 왜냐면 그 못 읽는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너무 많은 스토리를 어,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정할 수 없어. 아, 니들은 요 스토리로 형제가 살았겠네. 그렇게 특정할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농담 아니에요.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핵심은 전달됐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운명학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좋은 상담가가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명리학을 토대로 많은 학문적 진보를 이어갈 수 있다. 학문적 진보가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좋은 걸 가르치는 사람, 좋은 말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잘 되게 축복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아, 봄 얘기를 못했네. 봄이 되었습니다. 오늘 3일절 보람되게 보내시고 더 따뜻해진 봄에 뵙겠습니다.